자, 안녕하세요. 돌아온 재미 수업 시간에 김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번 단어는 세계화와 평화 단원입니다.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평화,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분단의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고 분단으로 인한 영향을 이제 분석해 볼 거고요. 자,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 한번 근거를 들어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크게 두 가지, 통일의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한번 가볼게요. 자, 최근 진척되고 있는 남북 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2019년 6월 30일에 영원히 적일 것만 같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 분계선에서 북조국 지역으로 함께 넘어간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바로 트위터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영어를 남기는데, 영알못이어서 바로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과 함께 떠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트위터를 본다면 나는 DMZ 군사분계선에서 그를 만나 악수하며 인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 계정을 보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응답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회담을 나누게 됐고요.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진 않았죠. 오진 않았고 뭐 초청 정도만 했는데 뭐 이제 백악관으로 가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고 바이든이 있겠죠. 자, 적대국으로 지내오던 지난날과 조금은 다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 남과 북의 관계를 인간관계에 한번 비유를 하자면 뭐 저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형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폰트가 좀 이제 옮겨오면서 깨졌는데 형은 수학 문제를 왜 이렇게 잘 풀어? 넌 달리기를 잘하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형제 관계로서 우애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부 관계가 아닌가. 많이 바빠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좀 이제 서로 존중하는 부부들은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누겠죠. 예. 자, 그리고요. 이웃 관계. 엄마 옆집에 또 가세요. 이웃이잖아. 옆집 할머니가 아프시다. 이렇게 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남북 관계는 가끔씩 다투다가도 멀어지면 서운하고 서로를 찾게 되는 부부 관계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죠. 사랑에 받는 말은 증오가 아닌 무관심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깝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게 되고 서로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동전의 양면처럼 정반대에 붙어 있지만 수시로 바뀌는 사랑과 증오, 남과 북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남과 북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 몇몇 반은 수업을 했는데 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 입장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친구들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가 통일을 원하는지 아니면 좀 통일과는 멀어지고 싶은 혹은 통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견해들을 어떤 근거를 들어서 한번 주장해 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도입 활동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고속도로에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고속도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서울 양재 일산 구리 판교 분당인데 여기가 판교죠. 보면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인도, 터키를 지나간다. 과연 어떤 기분일까? 터키까지 가보고 싶다.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한반도가 통일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통일이 되어 아시안 하이웨이가 대륙으로 연결되면 자동차, 기차로 중국, 인도, 유럽까지 여행을 가거나 물건을 수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통일로 휴전선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 갈 수 없는 북한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으로 체험학습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면 평양 가서 냉면 먹고 샵 평양냉면 SNS에다가 이렇게 평양냉면과 이런 해시태그를 남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고요. 자,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 분단의 배경입니다. 광복 8월 15일 이후 한반도인데 광복은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대한광복군도 활동하고 있었고 이승만도 활동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게 되죠. 그렇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죠. 그렇죠? 대신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대신 통치를 하게 되었냐? 뭐 말 그대로 남북 정부가 자립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좀 이제 국제적인 연대와 도움이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각각 주둔해서 대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북쪽은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면 뭐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북쪽은 소련이 도와줬죠, 그렇죠?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 도와줍니다. 자, 근데 이제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어요? 냉전의 시기였죠. 뭐 콜드워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념 대립이 상당히 심각한 어떤 시절이었습니다. 소련은 이제 말 그대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그다음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진영의 어떤 대립이 있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민족의 어떤 분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운동이 뭐 좌우 합작 운동이었죠. 여운형 뭐 이런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까지 정치적인 사형까지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통일을 염원했었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이었죠. 김구 선생도 역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래 소설 한강이라는 책을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비유를 해놨냐면 마치 불나방에 뛰어드는 나비들 같다. 불나방에 뛰어드는 나비가 아니라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이 정치적인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정치적인 사형과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어떤 역사의 어떤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한반도 분단의 모습입니다. 38도선을 통과하는 사람들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인데 보기만 해도 좀 뭔가 짠하죠. 지금 이 친구는 굉장히 어린 친구고 그리고 아직 정말 어린 친구입니다. 이제 동생한테 업혀가지고 가는 정도로 이제 남북의 분단이 이렇게 있는데 38도선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냉전체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됐고요.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2015년 금강산 면허소에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도 사실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데 국가가 서로 허용을 해줘야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과 휴전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같은 민족끼리 다퉜다는 측면에서도 안타깝고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됩니다. 이 남침이 그거죠. 이렇게 남한으로 북한이 침략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자, 결과는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 남북한 사이 적대감 심화,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었다. 뭐 잠깐 그 전쟁의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소련에 상당히 지원이 많았어요. 소련의 지원이 많아서 거의 이제 탱크가 200여 대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 남한은 사실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탱크가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고 비행기도 뭐 20몇 대 정도.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한 200대 넘게 가까이 있었던 걸로 저희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전력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때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해요. 에치슨 라인이라고 미국이 이제 아시아의 어떤 내정 간섭이라든지 이런 정세에서 좀 한 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이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는데 사실 그 전에 이 북한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고에 들어갔지만 남한 정권이 그걸 믿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어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같은 민족끼리 설마 쳐들어오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이 서울 함락을 3일 만에 하게 되죠. 쭉쭉쭉 내려오죠. 쭉쭉 내려와가지고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 경상도 라인까지, 이 낙동강 라인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합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결사적인 북한의 반대 항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어떤 작전을 펼치죠? 그렇죠. 여기서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이 작전도 상당히 확률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가지고 2시간 만에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고. 근데 이제 2시간 만에 상륙하더라도 여기 만약에 뭐 기관총이라든지 여러 어떤 화기들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여기 거의 몰살이에요. 거의 몰살이고요. 어떤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작전은 정말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성동격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쪽으로 시선을 끌고 동쪽으로 시선을 끌고 서쪽으로 이제 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장사리라고 여기서 작전을 좀 펼칩니다.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시선을 이제 북계군의 어떤 시선을 이렇게 끌게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때 지원한 이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나이대에 있는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장렬히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런 희생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메가더 장군의 이 인천 상륙 작전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뭐 거의 세계 전쟁 역사 속에서 훌륭한 작전이라고 많이들 극찬을 하는데 그래서 서울을 필두로 한 보급로가 끊기니까 북한이 여기 중간에 껴가지고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피해가지고 거의 이제 여기 이쪽에 그 태백 산맥을 필두로 이제 도망을 많이 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갔지만 결국은 압록강까지 왔을 때 우리가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중공군이 개입하죠. 굉장히 많은 중국의 어떤 인민들이 공산 정권을 등에 입은 중국군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뭐 인원수도 많았겠지만 사실 좀 누구였죠? 이때 메가더 장군이 좀 약간 자만했던 것이 이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압록강 주변이 위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다라는 거죠. 엄청 추워가지고 추위에도 상당히 취약했을 뿐더러 자만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뺏기게 되고 다시 일사후퇴 즉 1월 4일 날 이 서울을 다시 뺏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공군이 막 내려올 때 메가더 장군이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핵 폭탄을 이 압록강 이 경계선으로 떨어뜨리자고 막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이 라인은
향후 한 100년 가까이는 절대로 누구도 침범해 올 수 없는 라인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핵무기를 예전에 일본에 떨어뜨려 봤던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작전을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휴전선을 경계로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주요 전투였던 백마 고지를 둘러싼 전투였는데 이제 김일성이 여기를 엄청 많이 탐냈었던 이유는 철원하면 여러분 딱 어떤 지대예요? 곡창지대죠, 그렇죠?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엄청 치열했지만 결국은 남한이 이 백마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휴전선으로 두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통일의 필요성, 민족 공동체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산가족의 아픔도 치유할 수 있고요. 우리 민족의 동질성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렇죠. 사회 구성원이 일단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북한으로 이제 자유롭게 이전 넘어갈 수 있고요. 북한 주민들도 거주나 직업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경제 발전입니다. 남북의 단일 시장 형성에 따른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 및 천연자원의 결합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통일 전문가들이 통일 이후에 한국의 경제는 어느 정도로 올라갈까라고 했는데 5위권 내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위권 정도면 어떤 나라들이냐면 여러분들 독일이나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역할입니다. 생활 공간의 확장,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화를 또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대치 비용이 우리 지금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절감할 수 있고요. 군사적 긴장 해소,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통일비용과 분담비용 볼 건데 남한의 21배, 약 7천조 원 규모에 이르는 북한의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개발 가능하고요. 이건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 7천조 원, 말이 7천조 원이지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들이 러시아나 중국에게 많이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인구가 7,700만이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연간 119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죠. 자, 통일 이후 10년간 문화 관광 등 무형 편익이 50조 원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DMZ, 그러니까 휴전선을 경계로 1km씩, 즉 2km를 해서 자, 이 동과 서를 가로는 거의 243km 정도의 50년 이상 6.25 전쟁 이후 누구도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 지역의 무형 자산이 거의 60조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생태 자원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예전에 군대에서 집이 들어갔을 때 이곳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가기 전에 방탄조끼도 입고 막 가고 그랬는데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여기를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 이 DMZ 구역 안에 있는 이 숲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초의 어떤 가장 자연과 가까운 개발되지 않은 자연의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군대 최전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2050년에 이르면 통일한국의 개인소득은 86,000달러.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부국이 될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이고요. 자, 교과서 250쪽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과 같이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은 요약을 하자면 남북 언어가 상당히 이질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사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자칫 남북한을 한민족으로 묶는 중요한 징표인 언어 문화마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총생산, 북한의 총생산을 비교했는데 42.5배에 달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격차죠. 경제 격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북한 간 지속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통일을 했었던 나라 어떤 독일의 사례를 보자면 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어떤 경제 격차가 5대 1의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세로 분담하는 어떤 그 통일세가 상당히 이제 현재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0년 동안은 둘 다 상당히 많이 어려웠고요. 여기는 5대 1이었는데 지금은 4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이 통일 비용 남한이 분담해야 될 통일 비용이 독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1, 2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자. 자료 1번은요. 동질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류를 확대하자. 어떤 교류를 확대하자?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뭐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정치, 신문 서적 교류 활성화하자. 그 다음에 국어학자가 공동으로 우리말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자. 이것도 좋은 방안이고요. 그리고 자료 2번은 북한의 기반시설, 주민들의 식량 빈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통일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보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심도 가지면 좋겠고요. 차별 없이 대학이 북한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질적인 문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 북한 돕기 자선 행사에 참여하자. 자, 확인학습 가겠습니다. 자, 1번. 광복 이후 당시 무슨 체제였죠? 미국과 소련의 대립 체제, 냉전 체제였죠? 그렇죠? 38 도선이 실질적인 분단선이 되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어떤 전쟁? 6.25 전쟁이죠. 그렇죠? 자, 3번에 1번 갑니다. 6.25 전쟁은 1954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된 거 맞죠? 그렇죠? 2번 남북 분단이 지속되면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아니죠.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질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3번 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및 천연자원이 결합하여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700만의 인구가 되면서 193만의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와 경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계화 평화 첫 번째 시간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은 왜 일어났나? 자, 동아시아는 여러분들 한, 중, 일이죠. 이 세 국가 간에 상당히 많이 얽히고 설킨 어떤 역사적인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얽히고 설킨 역사적인 사건도 많고 갈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 그리고 중국이 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답니다. 자,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발생, 두 가지 어떤 역사 갈등, 그 다음에 방안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 역사 갈등은 왜 일어났나? 첫 번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입니다. 1950년부터 역사 교과서 왜곡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2001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편찬한 역사 교과서 문제로 동아시아 역사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었죠. 왜곡 내용을 보자면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가야라는 곳을 뭐 임나본부설이라고 해서 임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본인들이 건국한 나라다라고 뭐 왜곡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징용 징병의 강제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축소 은폐하고 있고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선생님 좀 약간 분노감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특히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분노심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성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징병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징용과 징병은 사실 이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어떤 계획을 많이 일본 같은 경우는 산미증식 계획, 그 다음에 회사령, 토지조사 사업 요 세 가지 가지고
조선인들 탈탈탈탈 털어갑니다. 자, 산미증식계. 한국에서 나는 쌀들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특히 군산 지역이 곡창지대인데 그 지역의 항구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쌀을 미국으로 수탈해 갑니다. 근데 회사령 같은 경우 이것도 회사를 이제 설립한 자본가들이 회사의 설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설립 절차를 엄청 까다롭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조차 마찬가지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많은 조선인들이 회사도 뺏기고 토지도 엄청나게 뺏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탈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징용 징병을 가면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런 돈에 비해서 형편없는 돈을 많이 형편없이 엄청나게 적은 돈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털어가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일본 세금, 그다음에 뭐 사회 보장 비용 뭐 이런 것들 해서 거의 뭐 선생님이 어떤 영상에서 보여줬는데 뭐 50 원이라고 할게요. 단위는 잘 생각 안 나. 50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떨어진 돈 5원밖에 안 됐습니다. 세 글자가 딱 생각나네. 날강도죠,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죠, 그렇죠. 강도. 죄송합니다. 예. 헷갈렸네요. 자, 날강도.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화가 구남도 나옵니다. 구남도. 스시마 섬이었네요. 거기 이제 미쓰비시 공업사가 이 섬을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가서 탄광을 막 채굴시킵니다. 근데 탄광 조건도 엄청나게 힘들었고요. 거기 탄광 안에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제대로 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떤 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불도 안 된 상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일본이 또 어이없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유네스코에서 또 그걸 더 받아줬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죠? 이게 피눈물이 담겨 있는 그런 섬인데 안타깝습니다.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축소한다. 이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았죠.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배상 비용을 어느 정도 받는데 그때 문제점은 뭐였냐면 위안부들의 입장이나 어떤 그 위안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입장문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어떤 일방적인 소통이었고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꼬이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는 적절한 배상금을 지불했다라고 계속 주장하게 되는 거죠. 좀 시작부터 좀 꼬여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녀상 이런 것들도 막 일본은 철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인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입니다. 일본의 중등 역사 교과서고요. 1950년대부터 역사 교과서 왜곡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역사 교과서의 왜곡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아시아 역사 갈등이 심해졌다. 자, 일본의 역사 왜곡 내용입니다. 이쿠샤의 중등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듬해인 1911년, 1946년에 단순 비교하여 조선인의 삶이 좋아졌다고 서술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을 함께 표기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평화 전쟁이었다고 얘기해. 말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냐? 일본의 식민지 수탈 과정에서 조선인의 삶은 악화되었다. 방금 말씀드렸죠. 소작쟁이, 노동쟁이 등이 증가했다. 아까 산미증식 계획과 회사령과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갈등이 쟁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동아 전쟁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침략적 전경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자, 데이코쿠 쇼잉의 중등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게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도를 자기네들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간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죠. 안영복 씨가 실제로 정부 관료도 아닌데
일본에 가서 이 땅의 주인이 우리나라라는 걸 확인받고 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여러 역사서에 독일은 고유 한국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왜곡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라고. 중국의 동북쪽 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면서 2002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을 통합해서 현재 영토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추진합니다. 왜곡 내용은 한반도 북부 만주에서 활동했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동북 삼성을 가겠습니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인데 이 땅의 모양을 보니까 어떤 나라가 떠오르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발해 그다음에 고구려가 생각나죠. 자, 특히 이 지역에서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방 정권일 뿐이었다. 웃겨요.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예전에 동이라고 불렀죠.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은 다 오랑캐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가 깔려있는 중국이었는데 뭐 무시를 다 뭐 중국의 어떤 전통이 아닌 한족이 아닌 이런 문화들은 다 오랑캐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독립된 고대 국가였다고 주장을 하는 당연하죠. 예, 독립된 고대 국가입니다. 발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조영이 만들죠. 망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포함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온돌 사용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 고구려 고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고려 같은 발해 같은 나라 예? 왜 침략에 들어갑니까? 지방 정권인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당 두 전쟁에서 수나라와 당나라 두 전쟁에서 엄청나게 대패하죠 중국이. 예. 근데 지방 정권에 들어갔다가 대패하고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조공 책봉했다. 신화란 증거 아니냐? 뭐 세자책봉 이런 말 합니다. 뭐 벼슬을 내린다, 자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국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국이었기 때문에 책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는데 이거 하나의 외교 방식이죠. 강국이 존재하고 소국이 존재합니다. 이 현실 세계 속에는 강자가 존재하든 약자가 존재하든. 근데 이런 방식은 적절한 외교 방식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다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야. 그게 양육강식의 세계이고 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어떤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절한 외교 방식이고요. 고려를 계승했다라고 해서 고구려와 고려는 무관하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게 고려라고 돼 있고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자,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은 뭐냐면 그렇죠. 중요합니다. 사실 한중의 역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국가 간 갈등도 지역 내 불안정성도 확대시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 그 전에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 고노 요에이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무라야마 총리가 담화해서 식민지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도 했었습니다.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도 만들고 한중일 공동 역사 교과서 출간, 미래를 연 역사, 한중일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교재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고요. 후속편도 2012년에 출간되었는데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갈등 해결이 돼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중일이 이 수업이 아까 전에 초반에 좀 흥분했지만 이 수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그 국가들을 비판하면서 좋은 대안을 선생님 제시하고 싶어요. 한중일이 함께 같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단합을 한다면 EU처럼 아주 거대한 국가 어떤 지역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국 교과서에 일제강점기의 징용 징병의 강제성을 감추는 내용을 기술하여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는 바로 일본이죠. 2번, 중국 정부 소수민족 통합 등을 목적으로 동북 삼성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 3번에 1번, 일본 정부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 모두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아니죠.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동북공정 내용이었고요. 2번, 우리나라는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죠? 그쵸? 3번 민간 차원에서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단원 끝냈고요. 세 번째 단원,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로 주는 국가로 성장하게 된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 원조를 받던 국가였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운 영어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어가 뭐였었냐면 Give me the chocolate이었어요. Give me the chocolate 이렇게 많이 일본식 발음이 많이 반영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 원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국제 연합의 어떤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무역 지표에서 이전 지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전 지출이 주는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방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가지 세계 속의 우리나라와 국제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뭐 약간 오늘 국뽕에 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징, 아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반도국이 반도국이긴 한데 이렇게 반도국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끊겨가지고 거의 섬처럼 우리나라가 지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 보시면 이부까지 우리나라 영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헌법적으로 여기는 불법 점거한 땅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한민족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선생님은 우리 한민족의 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도국이지만 또 섬처럼 또 있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곳을 지나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대륙 진출과 해양 진출에 유리하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결사적으로 이 라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넘어가면 일본이 또 공산 세력에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기만 지나면 바로 미국 본토로 향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이고요. 좀 이제 지정학적 특징으로 보자면 강대국이 상당히 많아요. 일본도 강대국이고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죠. 러시아도 강대국, 중국도 강대국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강한 국가들 주위에 있다 보니까 뭐 북한도 나름대로 군사력이 강하죠. 강대국 주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코로나 이후 발표한 미국의 통계 자료에서는 9위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도 거의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 우리나라의 성장입니다. 6.25 전쟁으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그렇죠. 뭐 저번에 수원 화성 파괴된 거 보셨죠? 네,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재들도 많이 소실됐고요.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 및 군사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이 본격화됐고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자, 한반도의 위치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로 뻗어나가기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자,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합니다. 아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반도국으로 동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이다. 또한 대륙으로 중국, 러시아를 지나 유럽에 연결되고 해양으로는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에 이른 간선항로에 위치하고 있다.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러시아와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유럽까지. 선생님이 진짜 꿈꾸고 있는 게 광주 저기 송정역에서 KTX 타가지고 이렇게 서울, 북한 쭉 넘어서 중국 지나서 여기 백두산 한번 보고 금강산에 백두산 한번 보고 쭉 가서 러시아 횡단 열차 탁 타고 가면서 막 한 15일 동안 저기 막 개들이 썰매 끄는 것도 한번 보고 예. 여기 가가지고 뭐 북유럽에도 한번 가보고 예. 유럽에도 한번 가보고 여기 갔다가 예. 다시 여기 갔다가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한 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화 시대의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있고요.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코로나 좀 종식되면 경주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불교 문화를 정말 꽃을 피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철학도 이제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긴 했지만 철학적인 깊이를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철학적인 깊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죠. 예. 드라마, 케이팝 등. 그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가수죠. 예. 뭐 싸이 등등 대단합니다. 뭐. 처음에 뭐 뺏길라 했을 때 와, 이 가수들이 세계로 진출할 줄 저는 생각도 못했지만 예. 지금 진출해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우리나라 공적 개발 원조 현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개발 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가입 이후 꾸준한 원조액을 늘려서 2015년에는 원조 규모로 28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를 기록하였다. 선생님, 근데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을 많이 도와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친구 관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받고만 살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받고만 사는 거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뭐 친구 집에 놀러를 가더라도 뭐 하나 사가는 게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뭔가 바라는 사람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네. 뭐 만약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내 생일날 왜 아무것도 안 챙겨줬어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뭘 챙겨줬을까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챙겨줄 수 있을까? 과연. 네. 국제관계에서 여러 국가들과 친분이 아니죠. 외교관계를 이제 잘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또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불국사의 총교 백운교인데 유네스코의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11점의 문화유산과 한 점의 자연유산이 등록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 한 점의 자연유산 이제 등록된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출 많이 보는 곳이에요. 예. 친구랑 갔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살짝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나면 학교 오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자,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자.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활동 등을 통해서 전 세계인의 인권,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자. 대량 살상 무기 테러 확산 방지, 해적 소탕을 위해 여러 나라와 공조하자. 개발도상국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등을 지원하자. 재난을 입은 국가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제공하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과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입니다. 국제 비정부 기구에 참여해서 반전 평화 운동을 펼치자. 개발도상국의 교육 기자재,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남북 통일을 추진하자.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동북공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외교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만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자국민, 즉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뽕이 취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떳떳하게 여기는 마인드. 그렇다고 해서 타 문화를 무시하고 배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국사, 역사, 한국의 역사를 잘 아시고 이 한국의 역사의 진실과 그 형성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자국민들이 우리의 역사를 더 잘 알고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화적인 전통과 창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잘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제 원조고요. 이거는 지금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틀 수는 없고 학교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육기자재 공급입니다. 해외 국제협력단, 코이카, 아시아, 아프리카 중 남부, 아메리카 등의 해외 봉사단을 파견해서 한국 학교를 건립해주거나 의료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245쪽 한번 가보셔서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요. 포즈 버튼 누르시고 잠시 돌아오십시오. 네, 분명히 하고 계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여학생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화를 이룬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자, 나는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아, 내가 세계평화를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 친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자, SNS에 평화기원 영상 올리기, 정부 간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 자, 정부 간 국제기구에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비정부 기구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도 있겠죠.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용돈 중 일부를 국제 비정부 기구에 기부하기, 방금 나왔죠. 현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약 체결하기. 자, 모든별 국가적 측면에서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여러분들의 상상의 토론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평화 유지군 파견하자.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지원하자. 재난 입은 국가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하자. 자,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선정하고 그 계획을 발표해보자.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캠페인 벌이기, UCC 만들기, 국제비정부기구에 기부하기, 해외봉사활동 참여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반도국으로 뭐죠? 그렇죠. 동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유네스코 무엇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3번에 국가적 차원이면 국, 개인적, 민간 차원이면 개라고 써보자. 1번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다. 국이죠. 그렇죠. 개인 혼자 가게 되면 평화 유지군이 아니라 평화 유지 개인이 평화 유지를 하려고 한 개인입니다. 네, 갑자기 국가 권력급의 그 예전에 웹툰이었는데 하이브의 하라브가 생각나네요. 하라브. 자, 이번 국제 비정부 기구에 참여해 반전 운동을 펼친다. 이거 개죠, 개. 개인적인 활동입니다. 자, 이번 국제연합 인권 이사회 활동 등을 통해 전 세계 인권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한다. 얼마나 좋은 취지의 활동입니까? 뭡니까? 국이죠, 그렇죠. 인권 이사회 활동, 국제연합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업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수업만 보지 마시고 좋아요 및 구독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